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 이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고 정치, 사회, 경제, 외교 모든 부분에서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G1 뉴스쇼에선 국가적 위기 상황 속 비상계엄 후폭풍을 긴급 점검합니다.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연말 연시, 경기 침체에 비상계엄 후폭풍까지 겹치며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얼어붙고 있는데 이슈 토크에서는 김선배 강원 적십자사 회장과 함께 적십자사 역할을 비롯 나눔의 의미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국민들은 충격과 공포에 빠졌고 정치부터 외교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피해와 혼란은 매우 극심합니다. 우리 강원 지역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 G1 뉴스쇼에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와 지역을 위한 길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 전문가시죠.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석 교수, 황영철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연일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 교수님. 네, 그래서 이제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왜 이슈워드 하듯이 한번 좀 풀어볼까 싶은데 첫 번째 이슈워드는 저는 롤러코스터가 생각이 나요. 이제 그래서 뭐 누구나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12월 3일 날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씨가. 그래서 발표를 하고 뭐 발표 들으면서 그래서 뒤통수를 얻어맞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회 앞에서 여러 가지 실랑이가 벌어졌었고, 그다음에 이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엄 그 해제가 됐고,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되고 난 다음에 잤습니다. 저는 그래서 해제되는 거 못 봤는데, 그다음에 탄핵안이 불성립되고 또 한동훈 한덕수가 공동 담화를 발표하고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가 벌어지고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까지. 그게 이제 절망도 희망도 계속되는 일종의 뭐랄까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이에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저는 두 번째 단어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11월 달서부터 교수 연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그 시국 선언을 많이 발표를 했었죠. 저는 뭐 초창기서부터 참여해서 여러 군데서 참여를 했는데 그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이렇게 가서는 대한민국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고 요구는 뭐냐면 당장 퇴진하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그 걱정스러운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근데 참여했었는데 이제 그거 걱정이 좀 오히려 덜게 됐다. 이 사태로. 그래서 그 두 가지 언어로 아마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황 전 의원님. 8년 전이죠.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중심에서 현역 의원으로서 있었던 게 8년 전인데 그때 그 엄청난 파고를 헤쳐나가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있을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좀 안타깝고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분노가 치밀고 또 화도 나고 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사태는 벌어졌고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될 정부와 여당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직도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언제쯤 정신을 차려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또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냐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집단지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난이라든지 또 우리 국내 여러 가지 정치 현황들이 힘들 때 결국 국민들이 그 중심을 잡아줬거든요. 저는 이번 사태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그 중심을 잡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여론의 흐름들을 제대로 반영해서 이 엄청난 사태가 빨리 종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우리 국민들 그리고
저성장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국가 경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런 때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전국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있었죠. 오락가락하던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시각 국회를 연결해서 국회 상황 알아보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김도환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오늘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있었어요. 네, 오늘 딱 열흘째인데 정말 시시각각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에 대통령 담화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또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고 국민의힘은 분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담화였습니다. 사전에 녹화된 내용이었는데 매우 강한 어조로 퇴진 거부를 밝혔습니다. 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간 야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탄핵과 예산 등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면서 내란죄 적용에 대해서 광란의 칼춤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하야나 퇴진 가능성은 없어졌습니다. 탄핵이냐 수사냐 두 갈래만 남아있는 셈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담화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적 실체를 재확인했다고 평했습니다.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불법 계엄 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했습니다. 이제 탄핵뿐이라면서 국민의힘이 탄핵 자유투표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참담하다면서 오늘 담화가 또 다른 오판이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회는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안 그래도 국민의힘이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 대국민 담화가 여당 의원들의 판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대통령 담화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했기 때문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의총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참석해서 직전에 열렸던 대통령 담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반성이 아니라 합리화였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의총장은 바로 반말과 고성이 오가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한동훈 대표에게 항의했습니다. 당대표가 의원들과 상의도 없이 대통령의 내란죄를 단정하는 건 서두른 감이 있고 또 의원들과 상의하고 발표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질서 있게 중지를 모아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 공개 발언이었습니다. 직후 진행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됐습니다. 106표 중 72표를 얻었습니다.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제 정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엄혹한 시기지만 하나가 되어 국민께 다가가면 국민 마음이 조금씩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의 어려운 시기를 하루빨리 정비하고 조만간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에 대비하는 태세까지 마치고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단일 대우를 강조한 건데 당장 한동훈 당대표와도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서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지난주처럼 1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탄핵을 표결에 붙인다는 방침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 직후 사실 표결 시점을 좀 앞당겨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제시됐었으며 일단은 예전대로 표결합니다. 지난주 비슷한 시간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군의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불법 체포, 그러니까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했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사실과 증언이 많고 또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관건일 텐데 지난번엔 당론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일단 현재는 탄핵 반대가 당론이라면서 의총을 통해 당론 변경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론으로 이른바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인데 이들이 말처럼 표결에 참여할 경우 의결 정족수는 채워질 전망입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진종호 의원이 탄핵안 찬성을 공식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론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을 넘어서는 대규모 집회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대통령 담화가 불을 지른 듯합니다.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외 신인도가 추락했고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은 치솟는 등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도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해야 하는 쪽으로 힘을 싣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동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G1 뉴스쇼 긴급점검 비상계엄 후폭풍 강원도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 나왔지만 오늘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다.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담화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황 전 의원은? 예. 김동완 기자가 추운 여의도 벌판에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윤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지난번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있었던 첫 번째 담화하고 굉장히 180도 달라진 담화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지난번 첫 번째 담화는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선으로 후퇴해서 본인의 다른 당과 또 정부에게 모든 것 결정을 이양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줄을 잃었거든요. 예. 그 담화를 보면서 그런 방식이라면 빨리 조속히 직무 정지하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담화를 들어보면 지난번 사실은 1차 담화의 입장을 완전히 좀 부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의 정당성 합리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고 그리고 탄핵에도 뭐 맞서겠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이 상황이 치닫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윤 대통령이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합리화시키면서 계속 탄핵 국면에서 어떤 갈등이라든지 투쟁의 양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결국은 피곤한 건 국민이에요. 국민들은 어쨌든 국민들을 무시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해소시켜주길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에 응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움직임들이 저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보수 진영의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랬던 의원으로서 이제 성공적인 마무리, 성공적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제대로 된 마무리, 우리나라 헌정 질서를 유린하지 않는 마무리가 이루어지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담화는 굉장히 불안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더 어두운 장막 속으로 국민들을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김 교수님. 제가 해야 될 말을 다 하시네요, 그냥. 뭐랄까, 일부 언론에서 말이죠. 혹시 거취 표명 나오는 거 아닌가. 퇴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서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보고 아직도 저런 기사를 내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이죠. 저는 이제 법리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법이라는 게 이제 최소한만을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최소한만을 규정하는 법에서 계엄이라는 것은 전쟁이나 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태 때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논점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본인은 그게 고도의 정치행위다. 자기가 말하자면 이유가 있어서 계엄을 한 것이다. 비상계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본인이 주장한 게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야당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그 공무원들 탄핵했다. 고위 공무원들을. 특히 검사들 탄핵한 거가 아마 상당히 중요한 논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것이 과연 계엄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인가를 판단하는 부분이죠. 그게 만약에 계엄을 구성할 만한 심각한 사태라고 한다면 뭐 본인 윤석열 씨의 주장이 맞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어림없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 그렇게 명확하게 계엄의 요건을 규정하는 이유는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작동을, 정상적인 작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엄청난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한 특별한 경우면 쓰라고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고 내가 정적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해 버리면, 그렇죠? 이제 그렇게 버리면 그게 나중에 가서 뭐가 되는 거냐면 그게 바로 독재가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계엄을 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것은 예컨대 대북 정책을 한다든가 우리 법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특정 국가의 관계를 개선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죠. 예전에 12.6대 비상계엄이 발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비상계엄을 했을 때 이런 논란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누구나 생각하는 사변이거든요.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 중에서 그거를 그대로 믿어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부분을 할애한 부분이 선관위를 소위 말해서 군인을 투입시킨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자 했는데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한 민주성과 또 합리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확실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마치 이것이 무슨 북한의 해킹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상식 밖의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인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선관위에서의 서버를 압수해서 뭔가를 조사하려고 했다? 이거는 굉장히 국민 극소수 일부분만이 가지고 있는 극우 유튜버적인 사고거든요. 대통령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 그것이 계엄을 하게 된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 임무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왜 저렇게 갖게 됐을까라는 것에서 굉장히 개탄스럽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께서 주변에서 정말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그 사람들의 조언들을 들으면서 국정을 좀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가 보다라는 좀 안타까움이 많이 듭니다. 길게 얘기할 수 없어 얘기를 안 했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 그러면 대선도 조작된 거 아닌가요? 본인이 당선된 것도 사실은 선관위가 잘못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논리를 왜 받아들이는지 결국은 극우 유튜버의 유튜브를 듣고서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 의심하는 거죠. 전부 다. 선관위가 한마디로 오늘 반박을 했는데 선관위가 그러면 당신을 대통령 당선시킨 그 결과를 부인하는 것이냐라는 식의 반박 논평을 냈어요. 그러니까 일고의 어떤 논쟁의 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국정의 어떤 쇄신 과제처럼 생각했다라는 것 저는 동의하기 참 어렵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담화를 보면서 좀 충격받은 국민들 많으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도 역시 좀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의 제명을 위한 긴급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는데 좀 여러 가지로 여당이 경랑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에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권성동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친윤이라는 이유로 아마 당선이 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원내대표하고 당대표하고 지금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뜻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명확히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까 잠깐 김도한 기자의 보도에서 잠깐 있었는데 오늘 두 분이 더 찬성 입장을 밝혀갖고 7명이 됐어요. 제가 지금 성함은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럼 이제 1명, 2명 정도인데 아마 참여는 훨씬 많은 분들이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이제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국힘당 내부의 다수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친윤적 사고,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탄핵을 통과시켜야 되는 사고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하면 당 분열로 가게 되지 않나. 당이 지금 여당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에게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줘야 되고 과정을 보여줘야 하는데 잘못하면 지금보다도 간단히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혼란, 질서 없는 상태가 여당에 의해서 지금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서 지금 초래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새 원내대표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선출이 됐어요. 황 전 의원님, 당내 혼란을 좀 수습해야 할 중책을 맡았네요. 네. 어쨌든. 네. 사실 뭐 제가 권성동 의원하고 같이 강원도의 정치적 동지로서 권성동 의원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예, 합리성도 가지고 있고 또 때로는 결단도 있고. 예. 그래서 굉장히 능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이번 이 사태 속에서 이 권성동이라는 정치인보다는 친윤의 대표 뭐 이런 식의 낙인이 좀 찍히는 것 같아서 예. 그런 측면에서 과연 올바른 출마였는가라는 생각에서 좀 안타깝게 좀 지켜봤어요. 예. 어쨌거나 지금 현재 국힘의 의원들의 정치 지형이 그래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좀 더 똘똘 뭉쳐서 이 난국을 좀 헤쳐나가보자라는 의원들이 많고 그리고 또 정치적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대통령을 버리기보다는 그래도 감싸 안고 같이 가야 되겠다는 의원들이 많고 그 역할을 권성동 의원에게 좀 맡겼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우리 강원도의 뭐 대표 정치인으로서 이 혼란 속에서 본인의 역할들을 좀 지혜롭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솔직히 가지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의 이 자리가 권성동 의원에게는 훗날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가 역사적으로 정치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좀 고민이 좀 본인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많은 고민들을 안고서 어쨌든 이 혼란을 수습하는 원내 대표로서 선출이 됐으니까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강원도민들이 권성동이라는 정치인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좀 잘 귀담아 들어서 올바른 길을 좀 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모레 2차 탄핵안 표결, 국민의힘 탄핵 방어선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모레가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에 예.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예. 근데 전체적인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몇 가지 요인 때문에 이 탄핵 방어선이라는 게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예컨대 수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그 구속시킬 때 뭐라고 했냐면은 내란죄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통령이 연루돼 있다는 것을 명시해가지고 구속을 영장을 발부했단 말이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탄핵을 반대한다?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적 압력이 워낙 거세지고 있어요.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의 뒷배는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뒷배가 없어진 상태에서 국민들마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 많이 들으시잖아요. 결함도 던지고 이제는 뭐 시위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람인데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너무 정치 문제에 몰입되어 있는데 경제 문제가 정말로 심각해요. 그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아마 의원들은 그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예.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실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당내 리더십이 완전히 약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서로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한동훈, 권성동이 가지고 지금 당을 꾸려나가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예를 들면 하나의 대오를 맞춰서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한두 명 부족한 상태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찬성을 하겠다는 의견을 보이는 의원들이요. 그래서 내일 모레도 쉽지 않고 한다고 하더라도 오래 버티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 전 의원님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2016년의 상황하고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16년에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국민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불신이 이제 높아지고 그리고 국민들의 집회가 불같이 타오르고 촛불 전국이 됐을 때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길도 하나의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약간 좀 뭉개지는 듯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의 담화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담화가 대통령이 있지 않으면 아마 여당 내에서도 조기 퇴진과 탄핵과 두 가지 방안을 놓고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명예롭게 퇴진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헌법적 질서, 민주적 질서를 지키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양수 의원이 TF 단장을 맡으면서 내놓은 안이 2월 퇴진, 3월 퇴진, 조기 퇴진의 두 가지 안을 놓고서 여러 가지 방안을 보고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방안을 찾을 수가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오늘의 이 상황은 대통령이 조기 퇴진은 절대 본인이 안 하겠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밝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조기 퇴진이냐 탄핵이냐를 놓고서 고민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저는 지금은 탄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시점이 토요일 날 바로 이어지는 그 2차 표결에서 이루어질지 아니면 좀 더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방안 쪽으로 상당 부분 국민의 의원님들이 민주당과 함께 야당과 함께할 거라는 쪽을 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쨌든 내일 모레가 이 사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예. 가정입니다.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네. 권한 행사가 중지되죠, 대통령에. 거기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될 텐데 현재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상황이란 말이죠. 구성 문제 때문에 탄핵 심판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황 전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네.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지금 3명의 국회 추천을 받아서 임명되어야 될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안 돼서 지금 6명으로 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론은 9인 중에 3분의 2 이상, 6명이 찬성을 해야만이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 입장이 정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탄핵안 같은 경우에 그러면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로지 6명뿐이기 때문에 한 분만이라도 이 탄핵안에 부의 입장을 갖는다고 한다면 탄핵안이 부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6인 체제를 그냥 고수한 채로 아마 가려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또 야당과 탄핵안 통과를 하고자 하는 정치 세력들은 9명의 헌법재판관들을 다 임명한 뒤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탄핵안이 가결이 되고 난 다음에 아마 빠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모아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고 네, 계세요? 뭐 이미 그 국회에서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2분 이상 더 추천하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예. 이제 지금 현재 이게 뭐 반드시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성향이 6분 중에 4분 정도는 보수 성향. 그러니까 최근에 윤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 보수 예. 성향이고 2분 정도가 이제 진보 성향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2분을 만약에 민주당에서 추천을 한다 그러면 좀 진보적인 분들을 할 가능성이 많죠. 이제 비슷비슷한 숫자가 될 텐데 9명이 다 채워질지는 모르겠고. 예. 아무튼 그동안 임명을 안 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과연 이것을 대통령이 결국 임명하는 거니까요. 할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일단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채워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네.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에 경찰에 또 공수처 경쟁 벌이다가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합동으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체포 후에 구속 상태가 될 경우에 네.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헌법상 사고로 봐야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뭐 여러 가지 이론적인 논란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아주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뭐냐면 체포 구속됐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소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포 구속됐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했다는 것이 인정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최소한 그 법원에 의해서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뭐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상당히 상황이 복잡한 게 그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금 공범으로 지금 그 수사 대상에 올라 버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최상목 씨인가요?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법리 논쟁을 길게 할 필요 없이 일단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내란죄냐 아니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졌다는 걸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 전 의원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예. 뭐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아마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여나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하려고 한다. 그러고 한다면 여러 가지 국가적 불안이 가중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피의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체포 내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더 높아질 거라고, 이렇게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탄핵에 대해서 입장들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가장 우리 헌법적 질서 내에서, 민주적 질서 내에서 이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고 어떤 안정적 대체 우리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탄핵안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여당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친윤 그룹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조하는 그런 저는 목소리들, 생각들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한동훈 대표야 대립값 속에서 지금 굉장히 국면이 갈등 국면이고 대립 양상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말씀 보태고 싶은 거는 그 탄핵으로 가는 게 대통령 제하에서 사실 상당히 이제 뭐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탄핵과 관련된 법 체계도 정확히 가지고 있고요. 탄핵이 되면 어떻게 상황이 진전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역사적 경험도 2번이나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예컨대 질서 있는 퇴진 이런 식의 개념들 중에서 개념들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입니다. 예. 왜냐하면 법에 딱 규정된 것이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돼요. 예. 만에 하나 지금 이 대통령이 정말 체포나 구속 구금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하고 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아니면 대행 체제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명문화된 법 조항이 없어요.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게 국민적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국민들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민주적 질서, 헌정 질서를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런 의지를 우리는 지금 만들어 왔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이제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물어뜨리지 않고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고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 여야를 떠나서 뜻을 모아야 되고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이제 수당국에서는 뭐냐면 압수수색을 이제 지금 시도하고 했던 거잖아요. 예. 오늘 진입한 모양이던데. 근데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탄핵안이 통과되면 사실은 상당 부분이 그냥 이제 해소될 문제입니다. 만약에 통과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명확한 증거가 나오면 체포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토요일 날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 네. 자, 탄핵 조국 속에 강원도가 추진하는 특별법 3차 개정안, 그리고 주요 현안 국비증액 차질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교수님, 강원도의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글쎄 이제 지금 대응 전략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너무 지금 전국 전체가 혼란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사실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또 규제 완화하는 지금 3차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이번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좀 확정이 되고 이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쉽지 않은 문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국이 빨리 안정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지금 만약에 안정이 빨리 이게 어느 정도 질서가 정리가 되면은 그다음에 국회가 작동을 하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지금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정리 말씀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어쨌든 비상계엄 후폭풍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혼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먼저 황 전 의원님. 어쨌든 통치자들 그리고 위정자들이 헌법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고도화된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민주적 가치들을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 내지 그런 신념 같은 것이 좀 확고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거고 또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저는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려울 때 올바른 해결책을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뭉개고자 하는 세력들에게 철퇴를 내리고 그리고 맞서 싸우는 그런 힘을 가졌거든요. 저는 그런 것에 의해서 이번 혼란도 결국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굉장히 한 단계 또 발전되는 과정으로 마무리될 거라는 그런 확신은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이렇게 어려울 때 저는 정치 체제의 쇄신 내지 혁명적 변화를 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이제 벌써 여러 번 노정되고 매번 노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또 다른 쇄신책을 가지고 함께 좀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만들기 위한 그런 방안도 노력의 하나로, 방안의 하나로 함께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이제는 우리나라의 계엄은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의 여러 가지 민주적인 가치 또 국민의 권리들을 이런 무력이라든지 또 위헌적인 방법으로 짚어풀려고 하면은 결국 본인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명확히 드러났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이런 교훈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드는 힘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교수님. 길게 얘기할 수 없죠. 시간이 없죠. 말씀하십시오. 네, 자,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개혁의 과제들이 많이 이번에 등장을 했어요. 아까 정치 체제 문제도 이제 학계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왔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검찰 개혁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언론이나 사법부도 사실은 이제 흔들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군도 사실은 조금 개혁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자, 제가 보기에는요, 우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우리 보수당, 여당이 우리 생각해보면 2번이나 탄핵되는 대통령을 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마 황영과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보수가 좀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도 정신을 안 차리면 이런 거 또 반복돼요.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 당내에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분을 전혀 대통령 정치계에 경험이 없는 분을 모셔다가 대통령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본질에 대한 분석 우선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분야의 개혁도 필요하고 예. 플러스 지금 우리나라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근원적으로 짚어서 개혁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좀 당리당략을 떠나서 하루빨리 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전국 수습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석 교수, 황영철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The Buck Stops Here 이거 보셨나요? 혹시 사슴 멈춰라 여기서? 사슴 여기까지? 라고 착각하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에요. 그 사슴 아니고요. 2022년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으로 책임을 피하지 않고 자신이 지겠다는 뜻을 담은 유명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지금 윤 대통령은 책임을 떠넘기다 라는 뜻 pass the buck 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The buck stops here. 이 표현은 미국에서 카드 게임을 하던 시절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카드게임 중 딜러를 정할 때 버커런 라이프가 사용됐습니다. 딜러를 교체하고 싶으면 pass the buck 이라며 이 사슴뿔을 다음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the buck stops here 이라고 하면 책임을 더 이상 떠넘기지 않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되죠. 이 표현은 특히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에 The buck stops here 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표지판을 뒀죠. 이는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모든 책임의 최종 결정권자이며 그에 따른 책임도 기꺼이 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I'm the president and the buck stops here. 책임이라는 말, 참 무거운 단어죠.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대한민국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커졌고 거리로 뛰쳐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주가가 폭락하면서 과도한 시장 불안과 원화 가치 급락이 발생했고 대외적인 신인도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외신도 한국 정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계엄령 실수를 저지른 한국의 대통령이 탄핵을 피했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특이하고 불행한 계엄령 선포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보이콧으로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계속 재임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고 표결 불발은 추가적인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사임에 대한 대중의 요구 증대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다른 외신들도 대통령의 행동들보다 진보 정권의 복귀를 더 우려한 것이라며 탄핵 시도가 무산된 것은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혼란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는데요. 집무실에 적혀있는 The buck stops here.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는 책임은 나에게서 멈춘다 또는 책임의 끝은 나다 등의 해석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변형들은 모두 개인이 특정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명언은 리더십, 책임, 그리고 결단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감당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데 있지 않을까요?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이 말이 모두의 마음속에 울릴 수 있는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The buck stops here.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은데요. 네, 계속해서 도내 주요 인사와 화제 인물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2024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를 않았죠. 매서운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연말 연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은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에다가 비상계엄 사태로 나눔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김선배 강원 적십자사 회장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대한적십자사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대한적십자사는 한마디로 어떤 기관인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적십자사의 주요 사업은 우선 그 재난에 대한 구호 및 취약계층들에 대한 복지 사업, 또 공공의료와 병원 사업, 혈액 사업, 또 사회봉사와 안전 사업, 또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청소년 사업, 또 여기다가 남북 교류 및 이산가족 상봉 사업, 또 인도법 보고 사업 등 참 많습니다. 좀 달리 이렇게 표현을 하면 결국 우리 대한적십자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 사업을 펼치는 인도주의 기관입니다. 특히 국가 재난 관리 책임 기관이면서 긴급 구조 지원 기관입니다. 1905년에 고종황제 칙령으로 설립된 우리 대한적십자사는 올해 119주년이라는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적십자사는 그 인류애를 실천하면서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전국적으로 한 800여만 명의 봉사원들이 계시고요. 또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있고요. 여기에 헌혈자 그리고 후원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대한적십자사가 불우한 이웃과 취약계층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고귀한 생명을 위해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대한적십자사가 정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그 우리 대한적십자사는 굉장히 큰 그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많은 일을 하려면은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요.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뭐 요새 각 가정에서 아마 받아보셨을 텐데요. 그 적십자 지로용지가 있습니다. 그 거기에 액수는 1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재원 방법이 그 지로를 받아보신 분들이 내주시는 기금입니다. 그 세대주들에게 그 우리가 우체국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예전하고 좀 달리 그 반응을 보이는 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개인 사업자와 이제 그 법인이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에게는 이제 3만 원 그 액수의 지로가 보내지고요. 법인은 10만 원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우리 후원자들이 약정한 금액을 또 자동 이체나 카드 결제로 내주시기도 하고요. 부정기적으로 1년에 특별회비나 아니면은 그 자동 이체식으로 적은 돈이지만은 그렇게 후원해 주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이 밖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국가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기부금, 각종 또 우리 내에서 수익 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적십자 회비는 의무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이제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성금인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쓰입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십자 회비는 어디까지나 그 자발적인 참여로 그 회비가 그 마련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도대체 적십자 회비가 어디에 쓰여질까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 적십자사가 수행하고 있는 그 다양한 사업에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재해 재난에 대한 구호 자금으로 쓰여집니다. 이게 자연재해, 그다음에 사회 재난 등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뭐 식량, 의약품,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요. 또 그 임시 주거 시설을 마련하기도 하는 긴급 구호 활동에 쓰여집니다. 뭐 비근한 예로 작년에 강릉의 난곡동에 그 산불이 났을 때 바로 거기에 집중 지원한 사례가 그렇습니다. 또 1년 동안 평시에는 우리가 도내의 저소득층, 또 소외계층, 장애인, 청소년, 노인 등 즉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사용됩니다. 뭐 희망풍차 그 결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은 물론 어려운 이웃의 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해를 거듭할수록 적십자 회비가 좀 감소 추세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작년 연말에서 올해 초까지 강원 지역의 모금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그 이제 뭐 우리가 해마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적십자 그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예. 그 우리 그 강원도 적십자사 내에 그 이렇게 연초에 설정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 금액이 대체로 이제 15억 내외가 되는데 그것은 올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특히 지로 모금 이 관계가 또 한때는 조금 이게 무슨 세금이냐
이러한 여론에 휘말리기도 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지로모금은 조금씩 아마 그 비율이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지로모금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자 또는 우리가 법인 쪽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기부를 해주시면 거기에 걸맞는 씀씀이가 바른 기업, 씀씀이가 바른 기계, 아니 바른 가게 이러한 우리가 내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여튼 재원 확보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로 통지서를 받은 세대주 가운데 일부는 개인정보 사용과 관련해서 우려의 의견을 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개인정보 관리는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때로는 한때 지로 통지서를 받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오로지 적십자 회비를 모금하기 위해서 사용된 개인 정보는 합헌이라고 하는 판결을 대법원에서는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 정보 보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제가 드릴 말씀으로는 개인 정보 문제는 회비 관련 업무에만 사용되며 절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서 개인정보 유출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모금된 회비는 우리가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제 집행이 되는데요. 이제 매년 국정감사를 받고 있고요. 감사원 감사, 또 내부 감사 등 사중 감사 시스템을 통해서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요. 끝으로 정리 말씀을 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1년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가 재원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걱정되는 것이 이제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손잡고 동행하면서 또 서로 어깨를 토닥이면서 오늘의 우리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그동안에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도민 여러분들께서 십시일반으로 내주신 소중한 성금과 회비는 강원 적십자사가 앞으로 앞장서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할 것임을 약속드리고요. 적십자 회비는 희망이고 사랑입니다. 많은 성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선배 강원 적십자사 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비상기염과 탄핵 정국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연말 대목을 기대했던 자영업자의 한숨은 깊어가고 많은 분들이 계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죠. 하루빨리 계엄의 어둠에서 밝은 빛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